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2시 이후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숨이 나오는 시장이네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정반대되는 매매를 했는데요. 왜 이런 매매 흐름이 나타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마이너스 7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매도를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후반에 살짝 줄이긴 했지만 크게 줄이지 않았고요. 외국인은 오전에는 한 200억 이상 매수를 하다가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조금 늘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시장을 완전히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일단 지난주 시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2.177%로 상승했죠.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데 따라 가지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감소했다고, 4월달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1.6% 정도 감소했는데, 거기에 반도체 생산이 10% 이상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2.3%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 소매 판매 소비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쪽으로는 기관 쪽에서 아주 강하게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체 관련돼서 중국의 닝더스다이 CATL과 우리나라 삼성 SDI에 대해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또 냈는데, 중국은 5% 이상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은 한 4% 정도 감소 하락했죠. 그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0일 나왔는데, 지난달에 51.1이었는데 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5.2로 지난달보다는 소폭 또 올랐고요. 네. 중국도 소비나 서비스 쪽이 괜찮고 제조 쪽은 또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금요일 날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2026년까지 14.5%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나왔었는데, 내년도의 목표치가 원래 16.8%인데 그것도 0.5% 줄여서 16.3% 정도를 유지를 하고, 2026년까지는 15%였는데 14.5%로 0.5% 또 더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기관들한테는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장과 기관이 바라보는 시장 완전히 다르다. 네, 너무 안타깝다. 한숨이 나온다. 이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한 뒤에 기관의 움직임은 긴축을 우려하는 모양입니다. 금리 흐름과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댓글에서도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하는데 왜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몇 분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식시장에는 안 좋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이런 게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주식시장은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10번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거. 만일에 빠진다면, 금리를 올렸는데 빠진다면 금리 정책을 잘못 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일단 가까운 예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전 연준이죠. 이전 연준에서 2015년 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2016년 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죠.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2019년 1월까지 거의 2년 동안 금리를 쭉 올립니다. 계속 올리죠. 계속 올리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이 고점인데요. 그때까지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요. 한 30% 정도 오르죠.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30% 정도 오르는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중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못하다가 미국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1.4% 정도까지 올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였거든요. 네.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2017년 11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리죠. 1.5%로. 네.
그렇게 올리고 나서 2018년도 초에 바로 10%가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네. 그러고 나서 한국은행이 2018년 11월 달에 금리를 또 올려요. 1.75로 또 올립니다. 두 번째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때 금리를 잘못 올린 거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 차이가 자꾸 줄어들면 자본이 유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전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자본이 유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주가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긴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금리는 왜 올리는 건가요? 경기가 나빠지게 만들려고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뛰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견딜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경기가 좋고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를 해서 거품을 조금씩 제거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되고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부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은 이자 비용,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가 상승이 더 빨라지고 가파라집니다. 네. 원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에 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뭐 금리를 올린다, 뭐 긴축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연초에 금리가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때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긴축 발작, 금리 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 초과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릴 때 그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시장이 견딜 수 없는데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죠. 물가를 봐서 어떤 정책상의 이유 때문에 계속 올린다는 얘기죠. 그때는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미국 시장도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금리를 2년간 올리는데 중간에 2018년도 8월 달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반등해서 이전보다 더 올라가 버리죠, 주가가. 네. 그러고 나서 빠집니다, 주가가.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하락할 때 그때 주가가 빠집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반영하고 현재를 물론 반영하지만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이 조금 일부가 축소된다고 해가지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이제 금리가 조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언은 연말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은 지금 시장이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업종이 오늘 유통, 음식료업, 그리고 서비스 이쪽 세 쪽인데 오늘 뭐 경제 지표가 나와서 그런 쪽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신의 접종이 조금씩 늘어난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오프라인 광고 그쪽 광고주들이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극장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인데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네. 기관은 그런 쪽밖에 보고 있지 않고요. 오늘 환율이 1110 제가 마칠 때 1111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108원이에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말 4월 30일 날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환율의 시작 가격이 1108원이었고 종가가 1112원이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환율이 그 4월 달 말 시가 수준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산다. 무조건.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아도 된다. 환율만 떨어지면 된다. 10조 원치 사서 10% 오르면 1조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익 개선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 관점이랑 기관이 사는 관점은 틀리거든요. 기관은 실적이 좋아져야 사는 거고 외국인은 환율이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다른 방향이긴 한데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오늘 우리나라 금리가 올랐다라는 얘기,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좋은 신호인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네. 말씀처럼 기관은 음식료, 유통, 서비스 업종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서비스업을 매수를 했는데요. 환율 하락을 생각하면 외인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가총액의 비중이 가장 큰 쪽이 전기전자고요. 그리고 화학이고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 쪽이죠. 예, 금융 쪽인데 지금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쪽 서비스를 제외한 그쪽은 시가총액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혀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그런 업종들이죠. 네. 근데 지금 만일에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물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주는 게 더 좋은데, 금리를 인상해주는 신호가 포착되거나 아니면 연준에서 먼저 금리를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주면 물가 상승분에 반영되는 그 제품 가격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을 따라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7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7개월째. 오늘 5월 말이니까 7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2개월 동안 주가 상승이 제일 폭이 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개월 동안은 지금 주가 상승이, 시장 상승이 아주 소폭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있으니까. 네.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다른 쪽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올라도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쪽을 따라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제 2차 상승이라고 할 만한 금리 상승기에 나오는 실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따라서 사는 게 수익에는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게, 제가 금요일날 기계를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계를 사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일단 기본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5월 달에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외국인이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살짝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정도 되면 반도체도 이제 천천히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경기 민감주, 성장주, 기술 성장주 이쪽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가치주 관련돼서 뭐 가치주도 지금 이 흐름이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쪽은 가치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 흐름이 지금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살 수 없다면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강하게 갈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이제 좀 시작할 조짐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뭐 기계가 많이 올랐는데, 기계와 자동차를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자, 오늘 통신 장비 쪽이 좀 강하긴 했는데, 그건 뭐 특별한 모멘텀 때문에 생긴 그런 흐름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무라 정권은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실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니까 반도체에다가 기대를 좀 걸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하나 나온 게, 외국인의 그 국내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허가제로 바뀌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거 허가 받아야 토지 매수할 수 있는데, 바꿨는데도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기가 정점에 올랐을 때, 이 지금 들어와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돈,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돈 중에서 아마 부동산이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팔면 되는데 부동산은 바로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팔 거라는 거죠. 이게 빠져나갈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을 좀 유심 있게 좀 뉴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걸 조심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주 강한 상승을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달도 5월은 시장이 안 좋다.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였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5월은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이 해당될 정도로 이번 달은 상당히 힘든 한 달이었는데 6월부터는 일단 자동차 반도체 쪽이 수급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조금 다른 시장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6월을 기대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